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위례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4천억 원대의 배임, 100억 원대의 뇌물 혐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잠시 전에 긴급 당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할지 안 할지 논의하고 있는데 직무정지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자, 이 대표 기소와 관련된 속보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년 반 만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긴 건데요. 이재명 대표 아무래도 5월 달부터는 매주 법원에 출정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봐야 할 듯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기소에 직면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 당선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지를 좀 기자들이 자꾸 저한테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답정 기소입니다.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네, 검찰이 예정대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특혜, 성남FC 후원금, 이 최종 책임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다. 이런 점을 지목한 겁니다. 자, 정기영 의원님, 검찰이 무려 500건 가까운 증거 기록 제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기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록만 500건이 넘고요. 예. 그 공소장이라 그래갖고 왜 이제 범죄 사실 법원에다 제출하는 걸 공소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160장 예. 정도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럼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큼 사실 공소장이 보통의 경우에는 10페이지를 잘 안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100장이 넘어간다고 보니까 이건 거의 무슨 책 한 권이 될 수 있을 정도잖아요. 네. 핵심은 배임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예, 대장동 사건의 그 배임이 다 아시겠지만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측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네. 예. 그다음에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 일당들에게는 그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몰아줬다. 지금 이런 게 그냥 기본 사실관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건 100% 유죄 판결이 날 거라고 보는데 그 제3자 뇌물이요. 성남FC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그 위례 민간업자한테 준 뇌물성 돈이요. 그게 한 211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법원의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자, 혐의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5가지 혐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가지가 있고요. 위례 신도시 개발은 부패방지법 위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FC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뇌물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이렇게 혐의는 적용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성남 다시 앞에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예. 자, 검찰이 산정한 액수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배임과 관련해서는 성남 도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런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7,886억 원의 이익을 준 것.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례와 관련해서는 역시 대장동 일당들과 마찬가지로 211억 원에 대한 이익을 준 거. 이게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합니다. 성남FC 후원금 133억 5천만 원. 이게
본인에게는 돈이 들어온 게 아니지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줬던 그런 부분이 지금 제3자 뇌물죄로 적용이 됐고요. 네이버 후원금 40억 원을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처리한 것, 이런 것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이런 혐의를 검찰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대장동과 관련해서 아까 보였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 4,895억 어떻게 나왔느냐? 개발 총 이익이 9,607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70% 정도, 이게 지분에 따른 그런 걸 겁니다. 그게 6,725억 원인데 실제로 성남시가 얻은 이익은 확정이익 1,830억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얻어야 할 이익에서 실제 얻은 이익을 뺀 4,895억 원이 자신의 임무를 배신했기 때문에 생긴 배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장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배임 액수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개진될 때, 전개가 될 때 이 부분도 법적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치적이라고 내세웠던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5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라고 했어요. 네.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가 가려지는 재판이었습니다. 법원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이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시에 귀속됐다라는 사실관계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면 배치돼서 실제로 성남시에 귀속된 이익이 2천억 원이 안 된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상당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 이득을 왜 가져가도록 설계를 했는지 그 동인이 설명이 돼야 공소유지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텐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빠진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보실 때는 어때요? 5천억을 인정을 했다, 대법원. 지난번에 판결 났던 걸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 뭐 당군 일의 최대 환수라는 사업이 당군 일의 최대 뇌물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 당시에 법원도 이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 대장동 사건이 2021년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환수라든지 등등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예전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이 결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배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사건은 거의 1년 6개월 동안 지난 대선에서의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었고, 또 뭐 1년 6개월 동안 매일 대장동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국민들이 들었기 때문에 뭐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거는 참 입이 아플 지경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는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고, 법원에서는 이제 지금 검찰이 사실은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기소한다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수사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 제재하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1야당 대표를 기소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아마 수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었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에 수사를 했었고,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거의 명운을 건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더군다나 아까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지금 이번에 같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백현동이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이 사건도 아마 앞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간에 이 사법의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자신의 기소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시죠.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뭐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서지현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과거 검찰에 보여왔던 어떤 그 자신감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자신감에 어떤 그 상응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검사의 시간이 아니라 법원의 시간, 즉 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2월 27일 날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되고 나서 한 달 정도 검찰이 저는 개인적으로 428억 즉 약정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추가적인 수사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좀 찾고 그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혐의 자체를 빼버리고 그건 검찰 자체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빼놓고 대장동에 대해서 배임액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428을 빼고 기소를 했다 했을 때는 저는 검찰이 여론전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리한 국면에 있었지만 이제는 재판전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이제 역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대표는요, 이 대장동 이익 절반 이상 환수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증거도 없다 이럽니다. 반면에 국회에 나와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했었죠. 한동훈 장관 물적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이 물적 증거로서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아까 우리 서전 위원장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대법원 판결에서 5천억 이상 환수했다. 이걸 인정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증거들이 있다.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 법원의 시작을 왜 영장실질심사로는 안 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날라왔을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서 국회의 시간으로 방탄하지 말고 자신이 있고 떳떳하다면 그때 2018년 권성동 의원이 법원에서 자청해서 영장실질심사 받았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 받고 기각이든 발부든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정작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지 법원의 시간 갈 수 있는 체포동의안은 막아놓고 이제 와서 검찰의 시간 끝났고 법원의 시간 갈 수 있다고 하면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아니 체포동의안 때는 왜 법원으로 안 갔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대장동과 관련된 디테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1년 내내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또는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등의 혐의를 확보해서 검찰이 제2차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면 그때 이재명 대표는 과연 오늘 이야기한 법원의 시간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국회의 시간으로 이걸 법원으로 못 가게 막을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더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토록 자신이 있으시다면 법원의 시간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굵직한 재판이 약 3개 파트에 걸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하나, 대북송금 하나, 공직선거법 하나. 그럼 일주일에 3번 법원 가셔야 돼요. 법원의 시간을 누리시되 당대표의 시간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반박하는 부분 쟁점이 뭐가 될지 한번 보시죠. 자, 법정에서 아주 치열한 공방 예상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법원 가면 증거를 많이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우선 성남도시공사가 환수한 이익을 둘러싸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5천억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검찰은 1,830억 원에 불과하다. 거기는 뭐 터널, 공원 이런 조성 비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원 터널 조성비 이게 민간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시와 공사의 이익이 됐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만 검찰에서는 이건 사업 비용으로 봐야 된다.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환수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확정액 방식 이재명 대표는
정해놨죠. 딱 그것만 가져가겠다. 손해 나든 뭐 이익을 더 얻든 간에 상관없이 성남시는 요것만 가져가겠다. 근데 그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지 그 부동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민간업자들에게 이건 특혜를 준 거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만 넣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걸 안 넣고 그냥 고정액만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확정하는 방식에서도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는요. 네. 저 민간업자들, 그러니까 이익을 얻은 저 민간업자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예. 근데 그 민간업자들이 누구냐면 다 아시겠지만 유동규, 그다음에 김만배, 그다음에 정민용,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민용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 일당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네. 그 유동규하고 했던 대화를 얘기하면서 유동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확정 이익이라는 거 예. 이재명 시장이 했는데 천재 아니냐? 이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확정 이익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 민간업자들, 자기네들 대장동 일당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스스로 지금 암시하는 얘기들을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시행사가 누구였냐면요. 대장동 예. 사업의 시행사는 성남의 뜰이라는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플러스 1주. 예.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걸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는 7%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익은 완전히 틀려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20억 내지 1,830억 그 확정 이익에 딱 묶여버렸고요. 그 7%밖에 안 갖고 있는 화천대유가 얼마를 가졌냐? 4천억이 넘는 돈을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이거 배임이네.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 그 검찰 측에서 저렇게 계산해 낸 겁니다. 자, 뭐 배임에 대해서는 좀 고의성이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이 대표를 압박을 할지 그것도 좀 관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서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최선의 그 어떤 정책에 대한 뭐 비판 혹은 아쉬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원으로 가져가서 정책적인 것을 사법화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 엘리트 검사로서 숫자에 대해서도 밝고 이게 계산이 해야 되는데 그 공원화라든지 그 비용 자체 3,600억은 그건 비용이거든요.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일당이 4천억을 가져갔다고 하니까 3천억에 대해서는 이게 이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9천억의 이익이라고 출발하는 그 자체가 이익이라고 하면 대장동 일당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3천억을 공헌화 비용, 즉 성남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장동 일당이 그 이익을 다 취해서 3천억은 기부행위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비용이라고 치더라도 액수 자체가 틀리고 그 주장하는 것이 검찰이 조금 이게 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법원의 시간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천화동인 1호 700억에 40%인가요? 428억. 그거 어디로 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공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놓고 이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지켜본다 그랬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428억이 많은 분들의 관심인데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배임 사건이나 이 대장동 사건의 어떤 핵심 키가 결국 이런 어떤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즉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성장을 위해서 쓰여질 돈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김용이나 뭐 정진상, 유동규 등등이 모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이제 428억이고 결국 김만배가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한 것이고 예전부터 이제 그분이라는 것이 누구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제 지금 이 키워드는 김만배와 정진상이 일단 진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영학 녹취록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어떤 방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좀 있는데 문제는 이걸 결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이거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용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20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몇 억씩 갖다 쓰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428억이 온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자금이라는 걸 확인해주기 위해서는 김만배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걸 진술하게 되면 본인이 또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계속 변호사를 써서 이걸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심경의 어떤 변화가 이제 앞으로 있을지 그게 상당히 주목되고 더군다나 지금 추가 기소를 해서 지금 범죄 이 자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은닉 혐의에 대해서 또 추가 기소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아마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앞으로 나가서 챙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라는 판단을 한다라 그러면 또 이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를 텐데 아마 검찰 입장은 4월 중에 추가 기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정 변호사, 뭐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사실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주요한 축을 검찰이 밝히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라는 부분이 바로 구멍으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왜 이렇게 대장동 일당들에게 많은 이익이 가도록 검찰의 시선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업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설계를 했을까? 왜 결재를 이런 식으로 했을까? 검찰은 대대적으로 여론 좀 폈습니다. 428억 원을 저수지처럼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할 때, 영장 청구할 때, 또 공소장에 이르기까지 단 할 줄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배임이라는 이 죄명의 유죄로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는 한 가지 원론으로 돌아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유죄라고 혐의를 갖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변양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1, 2, 3심 무죄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하는데 의도적으로 정책 판단을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 국장이 잘못했다라고 기소했습니다. 기소검사에 이름 올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 2, 3심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왜? 정책 판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진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공무원이 고의를 갖고 해태했다라고 보기까지는 그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저는 최소한 이 부분은 공소유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받았을까라는 주장을 하는 거,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경선 당시죠. 광주 전남 지역 지지율 확보 전략을 담은 광주 상황 보고서가 한 근거가 된다. 이런 주장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호남이니까 그걸 공격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이 일부에 있었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도원결의 할 때 성남시장은 출발이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한테 돈을 1억을 전달한 게 이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전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 앞에 내려가고 3억을 전달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 근처 공원에서 또 이제 2억을 전달한 게 있었는데. 네, 자, 서울신문에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장희찬 이사장,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대선에서 본선 후보가 되면 당에서 돈이 다 나와요. 그때부터는 사실상 당의 자금을 대선 후보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돈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는 당 후보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김용이나 정진상 같은 측근들이 이재명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세를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용처 불분명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억이라는 돈이 김용에게 넘어간 이 시점이 대선 경선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서 이르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장일 때부터 준비했던 멤버들이라면 그때부터 경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고 특히나 이번에 입수된 보고서를 보면 이 이낙연과 이재명 양강 구도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총리하기 전에 전남지사하지 않았습니까? 호남 출신의 지역 기반이 아주 강한 정치인이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잘 안 나와서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김용희, 유동규로부터 6억이라는 거액을 받아서 뭐 요구했던 건 일단 2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낙연 우세 지역을 돌파하기 위해서 호남에 이재명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자 저 돈을 쓰려 했다라는 것,
정치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나리오거든요. 네네. 물론 검찰이 이제 기소나 공소 유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김용이 수수한 6억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까지도 아마 밝혀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일련의 시나리오나 저 보고서 내용이나 네. 돈을 주고받았다는 시기가 딱 경선 준비 시작 들어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쓴 용처만 확보된다면 나머지 퍼즐 조각들은 이미 다 맞춰지고 있는 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장을 하려면 기준이나 이게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포인트가 2019년도부터 미리 대선을 준비해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경선 때 또다시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리스크에 대한 일관성은 없는 것이고 저도 계속 돌아가서 보면 그 당시는 코로나 시기입니다. 대면에 대한 선거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점조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선거를 할 때는 그 당연한 그 정책적 기획적 전략인 것이지 이것을 20억을 받아서 광주 전남에 했다고 하면 그 광주 전남에 20억이 어딘가에 뿌려졌을 거잖아요. 그럼 이 20억이 광주 전남에 식당으로 갔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혹은 이낙연 대표 측에 가게 된 것인지를 밝히면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없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공격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왜 경기지사를 유지하면서 세금으로 경선 선거를 하냐 그런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돈에 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후원금 자체도 25억이 바로 찼기 때문에 돈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대선 한두 번 해본 분들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했을 줄 모르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쓰려고 하면은 불법적인 돈을 쓰고 측근들이 그걸 가지고 대선 후보 찾아가서 후보님 제가 이렇게 조직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썼다 안 썼다. 모든 대선에 그런 불법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대선 자금 수사 안희정 전 지사 이런 분들 왜 감옥 갔습니까? 결국 그 불법적으로 대선 자금 선거하다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이유에 대해서는 경선 자금이 필요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게 보고서에서 한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찰은 지금 보고 있고 그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법원이 판단하겠죠 그 부분은요. 자, 이 대장동 관련 수사 정말 한 칼럼에서 시작이 됐었죠. 지역의 인터넷 언론 한 칼럼에서 대장동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이 칼럼이 촉발이 됐는데 2021년 8월 30일이었습니다. 경기 경제신문 칼럼. 그 이후에 선거판 내내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지금까지 이어졌고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일로 이어지는 참 작은 한 기사였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성남FC 관련해서도 또 기소가 된 상황이죠. 한동훈 장관은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다 이렇게 지적한 반면에 이 대표는 뭐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산하기업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부인을 했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하여 현안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성남FC에 대한 후원금 의혹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뭐 아까 우리 정미경 의원님은 확실히 제3자 뇌물이다 딱 떨어진다 그랬는데 법원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장미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한 이 검찰의 주장 뭐 믿을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서
굉장히 상세하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허가 장사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이를 뒷받침할 여러 가지 물증들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저는 검찰이 확보했기에 그 보고를 받은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 아니겠습니까? 제3자가 이익을 받는데 그 제3자 이익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뇌물죄랑 상당히 다른데 뇌물죄랑 처벌 수위가 동일합니다. 법정형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 중에 그 본인이 직접 뇌물을 수령한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요구하는 판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제3자 뇌물이 된 선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 과거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자기가 다니는 절에 10억을 시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공정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이 형성된다, 성립한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왜? 본인이 다니는 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운영하는 구단입니다. 광고비냐 후원금이냐 다툼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광고비로 적법하게 돈을 받았고 실제 광고를 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물죄와 동일하게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성남 FC는 그런데 일반 기업이죠. 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시민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 매각된 구단을 가져와서 본인이 운영해 보겠다, 성과를 만들겠다 이랬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단주가 지금 이재명 대표 시장이 돼 있습니다. 당시에 그랬었죠. 이게 조금 이게 이제 그 전 단계에 좀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당시 판교 특별회계에 5,300억을 빌린 것을 못 갚겠다. 즉 이대엽 전 시장이 이게 재정난에 있어서 나는 못 갚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이 선거가 있기 전에 이 모라토리움 극복 선언을 합니다. 그 모라토리움 하면서 뭐 했냐면 성남시에 당시에 지금 그 쇼트트랙 있지 않습니까? 안현수 선수가 있었거든요. 12개 스포츠단을 전부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라토리움 했는데 그 뭐 이 스포츠단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모라토리움을 극복했다 하면서 재선 때 이거를 상당히 그걸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남 당시 1화 성남이었죠. 1화 그 구단을 이제 성남 FC 인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적자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재명이 하면 한다. 이재명이 모라토리움도 극복했는데 이 적자인 성남 FC도 인수를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남시에 이 판교에 있는 기업들의 민원이 있다. 이 민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광고비를 내면 자기 회사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광고를 안 하죠? 광고비는 40억, 50억 줬는데 왜 네이버는 그 성남FC 저 축구 선수 앞에 네이버 이걸 안 달고 다니죠? 왜 이상한 성남에 뜰이 난 것만 들고 다니죠? 저 성남에 뜰이 아니라 다른 뭐 그 회생 그렇죠. 은행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지금 광고비를 막대한 40억, 50억 광고비를 주면서 두산건설도 마찬가지고 두산건설도 본인들이 병원 용지가 있었는데 그 병원 용지가 2번이나 이 저 허가가 안 나다가 갑자기 이거 내니까 허가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남FC라는 걸 살리기 위해서 이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인허가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어떤 돈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네, 정 의원님. 그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거가요 핵심인데요. 이게 대가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노골적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청탁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이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먼저 청탁한 내용, 예를 들어서 용도가 변경된 용도 변경해달라. 그러면 용도 변경이 되는 걸 보고 돈을 줍니다.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가 관계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노골적이라고 이 뇌물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제3자 뇌물죄는 거의 뭐 100% 인정이 된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당헌에 80조죠. 구속이라든지 뭐 기소가 되면 당무를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대표에겐 적용하지 않기로 지금 야당 당무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예정됐던 거죠.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야당에서 오늘 뭐 당무위를 열기로 했었고 안 그러면 바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직무정지가 돼야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당무위에서 이건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정치적 기소라는 이야기죠. 대표적 유지 문제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고 반면 일부 당원들은 내일 법원에 대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됐는데 당 대표로서 직무를 유지하는 거는 안 좋다,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일부 당원들이 지금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가처분 신청을 내일 하겠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소 위원장. 네, 일부 당원들인데요. 사실 저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길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길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것이 받아들인 것은 법원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니고 그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을 때 그 체제, 절차의 문제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1차적인 손을 들어준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80조가 적용되고 그 사망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되게 되면 그렇게 달리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당직 정지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보면은 사퇴해야 한다 응답, 대표직 유지해야 한다 응답, 오차 범위 내에서 좀 팽팽합니다. 사퇴해야 된다가 47.5%, 대표직 유지 44.9%.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찬반이 아주 팽팽하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내 김근택의 모임인 민평령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당 내용 수습에 지금 나서고는 있는데 비명계 의원들은 지금 당 대표 직무 정지 안 하면 이 당이 상당히 위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장 이사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무위를 통해서 사실상 꼼수를 쓴 거죠. 이게 원래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윤리위에서 이 직무 정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지난해에 바꾸면서 한번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또 정치혁신위에서 아예 80조 없애버리려다가 역풍이 일어나니까 화들짝 놀라서 놔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정해진 수순인데 그래도 좀 고심하는 척 저녁 먹을 때까지는 회의하지 그랬어요. 이거 1시간 만에 바로 이 직무정지 안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속보이는 결론인 것 같고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당대표 수행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벌써 공직선거법 재판 받고 있고요. 지난주에 갔는데 반나절 내내 법원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소되면 대장동 위례 관련해서 재판받게 되고 대북 송금 이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쌍방울과 관련된. 그러면 최소 3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주 3회 월수금 법원에 도장 찍으러 가고 이게 큰 재판이기 때문에 반나절에서 한나절이 걸리는데 당대표로서 그 많은 당무는 어떻게 봅니까?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처음 돼봤지만 말석에 위치한 청년 최고위원도 하루 종일 당에서 전화 오고 행사다 당무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당대표는 그 업무가 오죽 많겠어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3번 재판받으면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민주당 최고위는 법원에서 열어야 되나요? 이런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고집 부릴 게 아니라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세우든 누구를 뭐 하든 좀 뒤로 물러나 놓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다시 당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게 선당 후사이지 주 3회 법원 출석 예고된 분이 당대표 한다는 거 물리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뭐 당내에서는 어쨌든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야권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뭐라 그랬냐면 이 대표가 왜 정치를 하느냐, 상징하는 정치는 뭘까? 키워드 중 하나가 죽음이다. 뭐 이런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거가 하나의 원인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또 한 차례 민주당에게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민주당에서 이제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하영재 의원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부결을 시킬 거냐? 가결을 시킬 거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당론급으로 가결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 일부 의원들은 또 아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는 선언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양 당이 조금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당론급으로 가결시키겠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뭐 네. 민주당 역시 그럼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타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 참 난감할 것 같은데 또 하나 눈길을 끄는 포인트는 아마 한동훈 장관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실 전례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종전의 법무부 장관들이 현직 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조서를 그대로 읊듯이 얘기한 전례가 없습니다. 왜?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예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뭐 정파적 이익 없어야죠.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모습 보여줄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핵심은 지금 일관성을 누가 지키느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일관성을 지킬 겁니다. 예. 이번의 경우에도 네. 아마도 상세하게 이 내용을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 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냐면 국민의힘입니다. 여당.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체포 동의에 대해서 이 정도로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해줘야 된다.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하영재 의원이 국민의힘 자당 의원일지라도 저는 체포 동의에 동의해 줄 거다. 가결시켜 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곤혹스러운 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장관이 아닙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라고 봐요. 예. 자, 민주당의 일관성을 놓고 보면은요. 이번에도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부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부결시켰기 예.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부결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또 내로남불인 거예요. 네, 네. 자기네 건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이런 예.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핵심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지 않을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시키고 또 이재명 대표는 또 부결시킨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는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부분 계속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됩니다. 31일 또 법원에 가야 하는데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눈도 안 마주쳤다 이런 식으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31일 증인으로 나오는데 당일 법정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새로운 폭로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골프를 같이 쳤죠. 김문기 전 처장하고 유동규 씨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때 상황을 유 전 본부장이 다시 한번 설명했다는데 보시죠. 이재명이가 이제는 이재명이에요. 골프를 갔다가 5시간을 치는데 눈을 안 마주쳤대. 2인 카트에 타고 다녔어요. 2인 카트. 카트를 타고 가서 공 찾고 그러는데 그 호주 골프장들이 보면은 러프가 많아요. 조금만 러프로 들어가면 공 못 쳤어요. 김문기 씨가 이게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김 처장이 저쪽으로 날아갔대. 김 처장 옆에 다. 그때 제가 직함이 팀장이었는지 처장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다시 팀장이 팀장 밑에 어떤 데는 300명이 넘는 팀도 있어요. 팀장이라니까 뭐 팀장급 600명이라고 그러는데 언론을 좀 호도하지 마시고 이제 그분 이제 타면서 김 팀장 아니면 김 처장 공 거기 있어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찾았어 그러면서 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법정에서 다른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또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자, 이현중 의원 뭘까요? 궁금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까지 뭐 공개한 것만 봐도 눈을 안 맞췄다니까 눈을 안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 5시간 동안 그리고 또 9박 11일 동안 저는 변호인이 과연 제대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 눈을 맞추는 사진도 있거든요. 예. 근데 9박 11일 동안 의도적으로 눈을 안 맞추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같이 골프를 치면서 안 맞췄다. 또 지난번에 이동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16홀쯤 치니까 더 치고 싶어서 옆홀로 가서 11월 홀에 가서 다시 치니까 뒤에 있던 이 외국인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그때 유동규 씨가 일본 사람인 것처럼 스미마생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웃었다 뭐 이런 그랬지.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경험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판사가 판단하면 예. 그건 모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기억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알고 네. 그 사람과 함께 한 기억이 있으면 그게 인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즉 이 김문기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9박 11일 동안 이 출장 가고 거기에 출장 플러스 골프까지 갇히고 저렇게 손까지 잡았잖아요. 저렇게 쳐다보시잖아요. 저 때도 그냥 다른 데 보시나요? 저는 참 이 변호인의 이 변론 자체가 네. 굉장히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저게 예. 저는 더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새로운 걸 뭘 폭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유동규 전 본부장 그것도 모르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1일이죠. 31일에 선거법 위반 관련 증인으로 법정에 나갑니다. 그러고요, 이 유 전 본부장,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전모 씨 관련 이야기도 했습니다. 외로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실 이제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분이 경기도로 같이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셨겠죠.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 이제 수행을 하시고 묵묵히 아마 수행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건이 연루가 되고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고 그 자체가 모멸감을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이나 측근이라고 본이 말하는 정진상은 변호사가 지금 김용 보면은 변호사 몇 명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정진상도 변호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비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나 저 같은 감당이 안 됩니다. 예, 자, 뭐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그러는 것,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비서실장 전모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고 압박해서 그런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기관에서 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다. 이게 53.7%, 책임이 없다 41.3%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유 전 본부장이 뭐 이른바 가짜 변호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저하고 그렇게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변호사는 왜 보냅니까? 위에 분이 시켜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보낸 거 아니라면 그분들은 정체가 뭐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기도 자몽 변호사에다가 민주당에서 있던 분이 내가 필요할 때는 안 오고 그분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 나오면 적겨 나왔고 내 심경이 어떤지 그다음에 정보나 이런 거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네, 뭐 유 전 본부장 좀 상당히 의사 뭐 장기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신에게서 뭘 가져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이냐, 이재명 대표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걸 재했던 게 바로 이런 가짜 변호사다, 이른바 가짜 변호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로 안다 이런 주장도 좀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가짜 변호사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조력했나? 그건 아니고 변호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변호사 측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선임이 돼 있었는데 본인이 검찰과의 접촉을 한 이후에 진술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변호인 선임계를 구속된 피의자한테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외부에 있으면 그냥 막도장을 만들어서 찍어도 법원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교도관이 이 사람의 무인이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저희가 선임계를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절차를 했다라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짜 변호사라고 입장이 바뀐 뒤에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동규 씨의 제가 법률 자문을 해주는 변호인의 입장이라면 이런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 것을 조언드릴 것 같습니다. 왜? 네. 오히려 지금 증인신문이 코앞에 닥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유죄를 입증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도 그 변호인들은 다 방어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자승자박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본인은 본인의 스토리가 영화화되고 소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연장선상에서 다소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기 변호사가 자기를 위한 변호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변호사인지 나를 이용하는 건지 안 이용하는 건지 이걸 가장 잘 알아요. 네네. 아무리 제3자가 얘기해봤자 그거는 뭐 예. 제3자의 얘기일 뿐이지. 그러면 지금 유동규 씨는 구속도 됐었고 자기가 앞으로 재판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수사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지금 믿고 있었는데 예.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위한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네.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이재명을 위한 변호사였구나. 나를 이용해 먹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 배신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이제 네. 털어서 다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나가서도 가감없이 얘기해야 되고 본인이 솔직할 때 가장 용감해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예, 자, 뭐 법원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떻게 믿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법원이 할 일이 참 많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인데 돈 전달된 정황, 목격한 내용 아주 상세하게 어떤 백에 담아갖고 얼마가 갖고 며칠을 갖고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고 이 남욱 변호사 부탁으로 김용 전 부원장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했다는 것도 구체적인 장소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또 연락을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남 변호사 부탁 받았을 때. 그리고 3번을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는데 한 번은 강남역 교보문고에서 만났고 또 한 번은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만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만난 날 이야기에 또 눈길이 갑니다. 뭐냐 하면 갑자기 이제 맥락에 맞지 않게 김용 전 부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그랬더니 그 정민용 변호사 입장에서 아, 이거 녹음하려고 한 거 아닌가? 저기다 답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얼버무렸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현정 의원, 이게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법원이 판단을 할까요? 지금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한 어떤 증거, 돈을 전달했다는 뭐 사진이나 이런 게 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주변 어떤 그 관계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그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차를 한 10억 원을 어떤 차에다가 운반했다라고 예. 하는데 예.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현금을 실으면 차가 못 간다. 아, 예. 그래서 실제로 실험해 본 적도 있어요. 네. 검찰에서 그 돈을 마련해서 예. 차에다 실어서 진짜 갈 수 없는지 이제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보면 결국 두 사람에서 돈을 주고받았다, 한 사람은 안 받았다 이런 증언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결국은 진술의 구체성이죠. 네. 일관성과 구체성으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계공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욱 씨 같은 경우는 남욱 변호사도 본인의 어떤 재정 관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부터 돈을 전달받아서 어떤 이 상자에 쌓인 돈을 받아서 그걸 이제 유동규 씨한테 전달해 줬다는 어떤 진술들. 그 다음에 이제 김용 씨와의 어떤 관계도 구체로 언제 전화했고 어디서 만났다. 특히 이 12월 21일 좀 되면 이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게 시중에 다 알려지고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본인도 아, 이게 지금 수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김용 씨 같은 경우도 뭔가 본인이 돈을 안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뭔가 녹음을 하고 있으면서 아, 보십시오. 검찰에 가서 나 이렇게 돈 안 받았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제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민용 씨도 변호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눈치를 차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진술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장 입장에서는 예. 이 진술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고 날짜, 전달 네. 방법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예. 실제로 뇌물 전달의 어떤 신빙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가 이 연기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전화 통화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자작극이라고 의심한 적이 없다. 내가 보는 앞에서 통화를 하던 모든 것들이 자작극이라면 정말 천재다. 이런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동규 씨가 실제로 이 통화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실제다라는 걸 또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서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유동규 저분이 되게 뭐 자작극하고 이렇게 소설 같은 걸 써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순간순간에 의견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도 11월에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욱 변호사의 쪽지를 전달했다고 하면 핵심은
남욱 변호사의 쪽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중전화에서 뭐 서로 우리가 궁금한 게 비밀 데이트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쪽지를 준 것이고 검찰이 주장했던 8억 경선 자금이었다면 김용 부위원장은 그 정민용 변호사를 만났을 때 너무 고맙다. 덕분에 경선 자금을 받아서 그때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선을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날이 이후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그런 경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이후 정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대장동 팀과 한번 모의를 하고 회의를 할까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어디 강남에 만나서 뭐 쪽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또 정민용 변호사가 본인이 전화를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중전화로 김용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핵심과는 네.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계속해서 뭐 시기의 문제, 핵심의 문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유동규와 이 정 변호사 사이의 진술이 아주 명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 진술 신빙성을 따질 때 유동규 전 본부장 하나만의 진술이면 몰라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정민용 변호사까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한 돈 전달했던 장소, 정민용 변호사가 말하는 돈 봉투가 사라진, 돈이 들어간 쇼핑백이 사라진 장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하면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용 전 부원장의 진술보다는 네. 줬다고 말하는 두 사람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쇼핑백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거 사건에서도 실제로 그 액수가 이 전해지는 수단에 들어가는지를 검증하는데 재판장이 인정하기를 약간 티는 나도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액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유동규 측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숨겨갈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면 다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이게 또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과 관련해서 이 재판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올렸다가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게 부적절하다. 당사자가 아닌데 왜 이걸 이용하느냐. 그래서 내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주장과 언론의 왜곡 보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하는 조작된 진술들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유가경입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또 언론의 왜곡 보도들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들도 이제 이 당에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계약금으로 500만 불을 1월 그리고 2월 중에 지급한다고 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이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증거, 물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과 상반되게 이 범죄자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하는 조작된 진술, 과연 객관적인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게 맞는 얘기겠습니까? 네, 자 이야기도 했고요.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한 부분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냥 그 대목만 보면 그런데 앞뒤를 따져보면 그냥 알고 있는 가까운 사이냐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정도였는데 마치 두 사람이 가까운 것처럼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민용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예. 어제 증인신문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이재명 대표 측으로서는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검찰 조사에 정민용 변호사가 마치 김용이 돈을 받고 나가는 장면을 본 것처럼 조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다리만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후에 봉투가 있다가 없어진 부분으로 추정해서 내가 아마 돈을 받아 갔겠거니라고 검찰에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쌍방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 불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재판을 해봤더니 쌍방울 그 당시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쌍방울이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불을 북한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경기도와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검찰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증언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참 저 장면을 보면서 이 사안 뭐 본질은 상관없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가 당의 회의 때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정당이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네. 자기 개인 사건이잖아요. 그럼 개인 시간을 내서 기자회견을 해서 하면 될 텐데 예. 저렇게 많은 당직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본인은 계속 이 사건 관련해서 설명하고 참 우리나라는요 이 국민 세금을 정당에다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수백억씩 지원하고 있고 당사도 사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 사건을 변호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민생을 살피라고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과 자신의 문제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저 많은 당자들이 이재명 대표 자기 사건 변호하는 거 저 시간 동안 들으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이화영 전 부지사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할 때 영어 실력을 좀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선인 당시에 이제 자신의 구상에 맞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다 그랬는데 한 장관이 법무장관 회의 참석자 영국에 가 있는데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The operation against Ukraine poses a major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must end immediately. Silence in the face of inhumane acts will diminish our values and strength. Silence will embolden potential war criminals to cross the line time and again. Silence now will make this world a more dangerous place in the future. Korea suffered from acts of aggression in 1950s, and it was innocent civilians who bore the brunt of devastation. Korea will closely cooperate to help Ukraine rise again. 네. 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했는데, 뭐 상당히 유창하게 영어를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셨어요? 영어 잘하네요. 네. 저도 외국에서 학교 다녀왔는데, 저런 식으로 자기 의견이나 굉장히 어려운 법률적 용어를 또 영어로 말하는 건 어려운 단계이거든요. 네. 단순히 영어 잘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 조치하자는 걸 저렇게 이야기했고 캐나다나 뉴질랜드 대표들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답니다. 이 부분 당연히 우리나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민청 문제라던가 국제적인 어떤 마약 수사 등 해외 법무당국과 공조할 일이 많은 만큼 유창한 영어 실력이 단순히 잘한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업무 협조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한동훈 장관의 영어 실력이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외국 장관들과 상당히 뭐 친하게 친교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규탄하면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태극기 좀 격세지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태극기가 상징하는 게 보수 쪽이었는데 한번 보시죠. 내놨네. 우리 태극기가 예뻐요. 일본을 위한 대통령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인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태극기를 다시 우리 손에 들고 각 가정에 개양하고 차에 붙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코 일본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당당한 자주 독립국임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태극기, 뭐 광화문 광장에서도 엄청나게 집회를 하면서 들었던 게 바로 보수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자신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자, 서준 위원장, 뭐 어떤 의미입니까? 네, 사실 태극기 자체는 뭐 진보와 보수의 상징물은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기니까.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이재명 대표의 방탄 어떻게 공격 많이 하시고 저는 그 부정했는데 사실 방탄의 그 중심에 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방탄 역할을 해주신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슈 자체가
이 지금 독도 문제도 있고 위안부 문제도 있고 강제징용 변제 더 나가서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선거에 관심이 있고 왜 일본의 입장에서 피해자인 우리나라 국민은 안중이었고 가해자인 일본에게만 자꾸 이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해놓고 미래를 가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것이 국민의힘은 자꾸 반일 하는데 저도 민주당이지만 오늘 WBC 세계 야구 선수권 일본 우승 응원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타니 선수 좋아하는 걸 넘어서 경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반일로 자꾸 이제 국민의힘은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즉 이제 예구, 국위, 안보와 경제를 미래 얘기하지만 다 망쳐버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국민들께서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저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그걸 친일하겠다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 그 한일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는 사실은 누군가는 그 굳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거 못하고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죽창간만 부르자고 했던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그 친일이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일 감정을 또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딱 드는 거죠. 이 태극기를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극기를 둘러싸고는요. 여야가 또 주도권 경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피켓 문제 때문에 여당에서는 입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피켓이라기보다 태극기입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한테는 태극기만 보이겠죠. 어떤 이유로도 태극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문구가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이게 왜 정치 쟁점화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여당 간사님도 태극기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할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주세요. 태극기 달게. 민주당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같이 태극기를 걸고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구호를 좀 다르게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 함께 합시다. 피켓을 이렇게 다 붙여놓으셨는데 회의와 무관한 그런 피켓은 좀 떼주시기를.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었다고 방탄용으로 이렇게 회의장을 어지럽혀도 됩니까?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위한 방탄에 태극기가 이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만. 민주당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 이렇게 태극기 밑에 이 구호를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가 함께하자. 이렇게 맞붙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지금 여야 간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평소에 태극기 좀 좋아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사실 올해 초부터 이 옷에 태극기 배지 한창 착용하고 다니는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이 보수단체 뭐 시위하거나 집회할 때 태극기 드는 걸 마치 극우의 상징인 것처럼 많이 비난해 오다가 이제 와서 태극기 붙이면서 정치적 구호를 담는 거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태극기 자체가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극기 밑에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의 노골적인 주장을 담는 문구를 붙이게 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보수 진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사랑스러워해야 할 우리 국기가 정치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제 과거 역사 배워야 한다니까 제가 불과 2년 전 2021년 역사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소속의 김상훈, 김병욱 의원이 독도의 날 지정하자고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뭐라 했느냐. 이거 지정하게 되면 국제법상 이 분쟁 지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근데 그 법안 여전히 계류돼 있거든요.
그거 뻔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불과 2년 전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다시 독도의 날 법안 내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쇼라는 소리를 듣고 이러니까 독도 사랑이나 태극기 사랑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둘러싸고 야당에서는 일관되게 반일 주장을 하고 친일 주장을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 대해서 비판한 목소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파시즘입니다.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야당 출신이죠. 김진표 국회의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결단, 양보를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힘을 좀 실어줬는데요.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는데 앞으로 이 양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피해자나 유족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미래를 보고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또 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하니까.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1998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때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일 문화 개방, 일본 문화 개방할 때 정말 광화문의 시위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매일같이 문화인들 뭐 해서 일본 외색 문화가 우리나라를 다 휩쓸 것이다 라고 해서 또 김대중 대통령 일본 방문을 두고도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 한류가 정말 전 세계를 휩쓴 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여했던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이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을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 국제적인 협상 합의를, 전직 대통령 합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버린 나라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쭉 있어 왔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구상권 이거 행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일 관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그때는 뭐 버스가 지나가고 난 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걸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풀겠다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의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들의 행위를 본다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매국이다, 이완용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에 회담의 부적절성을 얘기하는 것은 강제징용 배상안을 제외하고 지소미아 관련해서 우리가 양보하겠다. 한일 군사보호협정. 왜냐? 그 당시에 너희들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고소를 보복 조치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원하고 일본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안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대한 복원해서 저런 회담을 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엄연히 피해자 있는 국민의 그 인권을 무시하고 본인이 결단해서 징용 배상한 보상을 본인이 하는 건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지금 안보를 떠나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중국 의존도 25%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이 러시아하고 정상회담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중국도 단체 관광 한국에 입국을 하지 않게 지금 막고 있는데 이게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도 사실 경제적으로 미래로 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에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요. 사실 전문가들은 그 조약도 그 전에 우리가 그 한일 그 협정 해가지고 조약을 맺은 것도 사실 법률의 효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중에 국제적인 그 국제법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경기도 용인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니 이재명 대표가 일본 퍼주기다. 우리 기업은 피해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에 이재명 지사가 일본 전범기업과 MOU를 맺었는데 그럼
그 논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또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